이래서 시집을 잘 보내야지. 여자들이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결국 이 모양 나요. 화자가 조문객들 앞에서 던진 말에 장례식장이 순간 얼어붙었다. 딸이 죽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며느리 탓을 하고 있었다. 명숙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겨우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딸이 결혼했던 모든 순간이 후회로 뒤덮였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달아주세요. 정명숙은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딸 예진을 위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지 10년 외동딸과 함께 지내온 시간이 벌써 그만큼 흘렀습니다. 예진아, 일어나야지. 회사 늦겠다. 방문을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에 예진이 부스스 일어났어요. 엄마, 저 어제 너무 늦게 들어와서 피곤해요. 예진은 28살 회사원으로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딸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 앉은 모녀의 아침 풍경은 평범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예진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이번 주말에 지훈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박지훈은 예진이 1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였습니다. 명숙은 지훈을 몇 번 만나봤는데 무뚝뚝하긴 했지만 성실해 보였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까 잘해봐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딸이 결혼하면 이 평화로운 일상이 끝날까봐 걱정됐습니다. 명숙에게 예진은 세상의 전부였거든요.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 동안 예진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었어요. 아침마다 딸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함께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주말에 같이 장을 보러 가는 일상들이 명숙에게는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몇 달 후 예진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지훈이가 프러포즈했어요. 저 결혼하고 싶어요. 명숙은 기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지만 혼자 남겨질 자신을 생각하니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까 엄마도 찬성이야. 그런데 시댁은 어떤 분들이니? 예진이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지훈이가 잘 말해놓겠다고 해요. 명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시댁 어른들께 인사드려야지. 언제 한번 만날 자리를 만들어라. 딸의 결혼을 반대할 이유는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어요. 2달 후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박화자 시어머니는 72세로 명숙보다 2살 많았어요. 첫 만남부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워낙 순해서 여자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며느리가 너무 강하면 곤란하죠. 화자의 말에 명숙은 당황했어요. 아직 정식으로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견제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예진이는 착하고 순한 아이예요. 걱정 마세요. 명숙이 딸을 감쌌지만 화자의 표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는데. 화자의 말투에는 곤이 박힌 편견이 느껴졌습니다. 명숙은 이미 첫 만남에서부터 딸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직감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화자는 계속해서 따지듯 물었어요. 예진 씨 직장은 어디고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지훈이도 벌이가 있으니까 맞벌이 하려면 수준이 비슷해야죠. 명숙은 딸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진이는 성실하게 일하는 아이예요. 지훈 씨와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살아봐야 아는 거죠.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보다 친정을 더 생각하는 경우가 많던데 화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혔어요. 명숙은 이미 이 자리가 상견례가 아니라 면접 같다고 느꼈습니다. 딸을 품평하는 듯한 시선과 말투가 불쾌했지만 꾹 참았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신혼집은 저희가 알아서 구할게요. 예진이 말했지만 화자가 끼어들었어요. 신혼집이야 시댁에서 마련해주는 게 맞지만 딸 가진 집에서도 뭔가 보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숙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을 깨서 전세금의 절반을 마련해줬어요. 그것도 부족하다는 듯한 화자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화자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죠. 그래도 사정이 어려우시니까 이해해 드려야겠네요. 동정하는 듯한 말투가 더욱 기분 나빴습니다. 결혼식 준비 중에는 더 노골적인 말들이 오갔어요. 사위네 집 식구들은 참 사람 맛이 없어. 화자가 지인들에게 한 말이 명숙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은 워낙 가난해서 뭘 기대하기도 어렵고 어머니도 혼자 사는 과부니까 생활력이 떨어져요. 명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딸의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며 딸 하나 잘 키웠다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무시받을 줄은 몰랐어요. 과부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예진아, 시댁에서 너한테 함부로 하면 엄마한테 말해. 결혼 전날 밤 명숙이 딸에게 당부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지훈이가 저를 지켜줄 거예요. 예진은 밝게 웃었지만 명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곱지 않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딸이 그 집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걱정하는 건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단지 딸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후 예진의 첫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명숙은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예진아, 너 괜찮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예진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지만 명숙은 신혼 초기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몸 챙겨라. 시댁에서 잘해주시니? 네, 그럭저럭요. 그런데 엄마, 저 자주 전화 못 드릴 것 같아요. 예진의 말에 명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시댁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시거든요. 친정과 너무 자주 연락하면 안 된다고. 예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명숙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연락해야지. 엄마가 얼마나 걱정되는데.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정말 조심스러워요. 시어머니 눈치가. 예진의 말에 명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결혼 한 달 만에 딸이 벌써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니. 2달이 지나자 예진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전화가 2주에 한 번으로 그나마도 몇 분 만에 끝났어요. 엄마, 저 바빠서 먼저 끊을게요. 급하게 전화를 끊는 예진의 목소리에서 명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딸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시댁에서 예진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예진이 더 곤란해질까 봐서였죠. 3개월 후 명숙은 예진을 만나기 위해 직접 신혼집을 찾아갔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갔는데 예진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왜 갑자기 오셨어요? 딸 보고 싶어서 왔는데 안 되나? 명숙이 웃으며 말했지만 예진은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계세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예진의 말에 명숙은 서운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와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니.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예진이 계속 시계를 보았어요. 엄마, 오늘은 일찍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왜? 오랜만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도우라고 하셨거든요. 늦으면 안 좋아하세요. 예진의 말에 명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친정어머니와 있는 시간보다 시어머니 눈치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럼 엄마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예진이 거의 애원하듯 말하는 모습에 명숙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그렇게 위축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결혼 전 그렇게 밝고 활발했던 예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 시집 보낸 건가?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화자의 차가운 태도를 보면서도 딸의 행복을 믿고 결혼을 허락했는데 결과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예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처럼 갑자기 오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화내셨어요. 뭐라고 하시던데? 친정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나 살피러 온다고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명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딸을 더 곤란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다. 앞으로 미리 연락할게. 고마워요, 엄마. 이해해 주셔서. 몇 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자가 직접 명숙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대개 따님이 자꾸 친정 생각을 해서 문제예요. 시집온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죠. 명숙은 참을 수 없었어요. 예진이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문제예요. 하루 종일 친정 걱정만 하고 전화도 자꾸 하려고 하고. 화자의 말에 명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전화도 자주 한다고 하다니. 그래도 친정 어머니인데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숙이 따져 물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한계가 있어야죠. 며느리는 시댁의 며느리로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화자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댁에서도 좀 자제해 주세요. 자꾸 딸 보고 싶다고 연락하니까 예진이가 흔들리잖아요. 명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딸 보고 싶다는 것도 죄가 되는 세상이라니. 딸 가진 집은 시집 보낼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화자의 마지막 말이 명숙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결혼식 때부터 계속 들어온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명숙은 억지로 참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분노와 서운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명숙은 예진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딸을 더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내가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구나.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시댁의 눈치를 보며 친정과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 딸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느 날 예진이 친정에 잠깐 들렀어요. 하지만 30분도 안 되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 전에 돌아오라고 하셔서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명숙은 딸의 변화를 더욱 실감했어요. 웃음이 줄어들었고 말수도 적어졌습니다. 예진아, 너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적응하는 중이에요.
예진은 억지로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명숙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명숙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집살이인가? 자신이 경험했던 시댁과는 너무 달랐어요. 물론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친정과 단절시키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예진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비 오는 여름날 오후 3시 명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진과의 연락이 더욱 뜸해진 요즘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 깊어갔어요. 예진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딸 생각을 하며 그릇을 닦고 있는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수화기를 든 명숙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습니다. 정명숙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맞는데요. 여기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따님 박예진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경찰서라는 말에 명숙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예진이가 무슨 일이라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전화기를 든 명숙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느 병원이요? 강남성 모병원 응급실입니다. 서둘러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명숙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진이가 사고를 꿈이겠지.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괜찮겠지. 우리 예진이는 튼튼한 아이야.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바로 오라고 했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응급실로 뛰어가는 명숙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예진이는 어디 있어요? 박예진 어디 있냐고요?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가족분이세요? 네, 엄마예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명숙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어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예진이 엄마입니다. 우리 딸 어떻게 됐어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충격이 너무 커서 현장에서 즉사하셨어요. 명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돌아갔다고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예진이가 죽을 리 없어. 명숙은 울부짖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어디 있어요? 우리 딸 어디 있냐고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명숙을 부축했어요. 진정하세요. 영안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하지만 명숙은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은 처음이었습니다. 영안실에서 예진을 확인하는 순간 명숙은 기절할 뻔했어요. 차가워진 딸의 얼굴을 보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진아, 일어나. 엄마 왔어. 딸의 손을 잡고 흔들어댔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차가워? 입을 덮어줘야지. 명숙은 딸의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1시간 후 지훈이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채로 영안실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예진이가. 명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우는 아내의 시신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지훈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예진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이 꾸려졌습니다. 명숙은 딸의 영정 앞에 앉아 밤새 울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미안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시댁에서 힘들어하는 딸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것, 화자의 구박을 그냥 넘어간 것, 모든 게 후회됐어요. 지우는 조문객들을 맞으며 인사를 했지만 명숙은 일어날 기력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자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명숙은 화자를 보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예진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나타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주인 지훈을 생각해서 참았어요. 화자는 예진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더니 명숙 앞에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화자의 인사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명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할 기력이 없었거든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장례식장이 분주해졌어요. 예진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모두들 예진의 갑작스런 죽음을 안타까워했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착한 아이였는데. 조문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숙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화자가 조문객들 앞에서 한 말이 명숙을 경악시켰어요. 이래서 시집을 잘 보내야지. 여자들이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결국 이 모양 나요.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명숙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를 참았어요. 당장 일어나서 따지고 싶었지만 예진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여자가 너무 독립적이면 안 돼요. 남편 말 잘 듣고 살아야 하는데. 화자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 며느리도 친정만 그리워하고 시댁 적응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정했던 거죠. 명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이 죽은 마당에 이런 말을 하다니. 저분이 정말 사람이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예진의 영정 앞에서 속삭였어요. 예진아, 엄마가 너를 잘못 보냈구나. 미안해. 그날 반대했어야 했는데. 딸이 결혼했던 모든 순간이 후회로 뒤덮였습니다. 화자의 차가운 태도를 보면서도 딸의 행복을 믿고 결혼을 허락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다시 태어나면 엄마가 꼭 지켜줄게. 예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장례식 사흘째 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조용한 빈소에서 지훈이 어머니 화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예진이한테 너무 심했어. 오늘도 그러시면 안 돼. 지훈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사흘 동안 조문객들을 맞으며 인사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왜? 난 그냥 있는 말 했을 뿐이야. 여자가 너무 강하면 남편도 힘들어. 넌 불쌍하지. 화자는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지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들으면 어때? 사실인데.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게 문제지. 화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친정에서 너무 응석바지로 키워서 시집 와서도 적응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정해서 사고가 난 거 아니야? 그 대화는 명숙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딸의 영정 앞에 앉아있던 명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예진이 죽은 것도 친정 탓이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예진이가 응석받이었다고, 시집 적응을 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명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딸의 마지막 길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복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너도 이제 자유로워진 거야.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화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해? 젊은 나이에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 예진이도 하늘에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야. 화자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마치 예진의 죽음이 지훈에게는 해방이라는 듯이. 명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화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예진이가 죽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 얘기를 하시다니. 뭐가 잘못됐나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지훈이는 아직 젊으니까. 화자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진이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차갑게 대하더니 죽어서도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명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차갑게 대했다고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시킨 것뿐인데요. 화자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친정만 그리워하고 시댁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준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어요. 가르쳐 줬다고요? 우리 예진이를 괴롭힌 거죠. 명숙이 소리쳤어요. 괴롭혔다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육하는 게 괴롭히는 거예요? 화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조금만 말해도 괴롭힌다고 하고. 지훈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예진이가 보고 있어요. 그날 이후 명숙은 사위 집안과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지훈이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예진이 제사도 지내야 하는데.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명숙은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딸을 그렇게 괴롭힌 집안과는 더 이상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았어요. 예진의 제사를 핑계로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명숙은 예진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옷장에 걸려있던 옷들,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 책상 서랍 속 잡동사니들.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습니다. 예진아,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딸의 옷을 안고 울었어요. 예진이 결혼하면서 가져가지 못한 것들이었죠. 아마 시댁에서 필요 없다고 했을 거예요. 며칠 후 명숙은 예진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것을 경찰이 전해준 것이었어요.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켜지긴 했습니다. 호기심과 그리움에 메모장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예진의 일기 같은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가 친정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다. 엄마 목소리가 그립다. 지훈이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나는 이 집에서 혼자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님 그냥 이 집에 사랑이 없던 걸까? 예진의 마지막 메모를 읽는 순간 명숙은 오열했어요. 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얼마나 말도 못하고 견뎠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집안은 예진에게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명숙은 그런 곳으로 딸을 보낸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그냥 아들 잡은 여자일 뿐이다. 예진의 또 다른 메모였어요. 화자가 늘 하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내 아들 잡은 여자 결국 화자는 예진을 끝까지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예진은 그 집에서 영원한 외부인이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하지만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더 걱정하실 것 같아서 참고 있어. 예진의 마지막 메모였어요. 사고 나기 전날 밤에 쓴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엄마 걱정에 혼자 버텨왔다니. 내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날 밤 명숙은 예진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예진아, 엄마가 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미안해. 시댁에서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가만히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맹세했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잊지 않을게. 그 사람들이 너한테 한 일을 기억할게. 복수라기보다는 딸을 위한 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명숙은 지훈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제사나 기일 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예진을 위한 추모를 했어요. 딸이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 놓고 딸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자의 차가운 말들, 예진의 고통스러운 메모들이 명숙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명숙은 예진 없는 삶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딸의 영정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예진이 좋아했던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딸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지훈과 화자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가끔 지훈이 전화를 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들과 엮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느 여름날 오후 명숙은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진과 함께 즐겨보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예진아, 너 이 배우 좋아했지? 혼잣말을 하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즘 거의 오지 않는 전화라 의아했어요. 발신자를 보니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정명숙 씨 맞으십니까? 또다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명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3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네, 맞는데요. 여기 한강성심병원입니다. 박지훈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명숙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지훈이가 무슨 일이에요?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보호자 연락처에 어머님 번호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명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 자신의 번호가 보호자 연락처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화자도 있을 텐데 말이죠. 다른 가족분은 안 계세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화자가 죽었다는 말에 명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언제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훈이 상태는 어때요? 많이 위험합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훈을 미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때 딸의 남편이었습니다.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어요. 예진아, 엄마가 지훈이 보러 가도 될까? 딸의 영정에게 물어보듯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서 있었어요. 미워하더라도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앞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문의하니 지훈은 수술 중이라고 했어요. 가족분이세요? 네, 며느리 어머니입니다. 수술이 끝나면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명숙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3년 전 예진이 죽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런데 상태가 어떤가요? 다발성 외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요. 의사의 말에 명숙은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그런데 혹시 다른 가족분은 안 계세요?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어요. 명숙이 대답했어요. 결국 지우는 혼자였습니다. 화자도 죽고 예진도 죽고 이제 세상에 혼자 남은 거였어요. 그럼 치료 관련 결정은 어머님께서 하셔야겠네요. 의사의 말에 명숙은 당황했어요. 자신이 지훈의 치료를 결정해야 한다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병원에서 밤을 샜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지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고 의식도 없는 상태였어요. 지훈아, 너도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미워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예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은 미웠지만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측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상태는 더 악화됐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명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지훈도 예진처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명숙은 의사에게 부탁했어요. 미워하더라도 홀로 죽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 3시경 지훈이 숨을 거뒀습니다. 명숙은 중환자실 안에서 지훈의 마지막을 지켜봤어요. 지훈아, 이제 예진이한테 가는구나. 예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차가워져가는 손이 3년 전 예진의 손과 똑같았습니다. 두 젊은이가 모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지훈의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명숙은 많은 걸 알게 됐어요. 화자는 1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그 후로 혼자 살면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요. 회사 동료들은 지훈이 아내를 잃은 후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어요. 예진 씨 얘기를 자주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동료의 말에 명숙은 놀랐어요. 지훈 씨가 예진 씨 무덤에 자주 가셨어요. 혼자서 술 마시면서 사과하곤 하셨죠. 또 다른 동료의 증언이었어요. 명숙은 지훈이 예진의 죽음을 그렇게 후회하며 살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예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맨날 그러셨어요. 지훈도 나름대로 괴로워했던 거였어요. 지훈의 집을 정리하면서 명숙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서랍 안에 예진의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부터 일상 사진까지, 그리고 예진에게 쓴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예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한테 혼나는 너를 보면서도 말 한마디 못해서 미안해. 지훈도 예진을 사랑했던 거였어요. 예진아, 내가 너무 나약했어. 엄마 말에 맞서지 못해서 너를 힘들게 했어. 지훈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사고 나기 전날 쓴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훈을 미워했는데 알고 보니 지훈도 피해자였던 거였습니다. 화자의 강압적인 성격에 눌려 살면서 아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나약한 남자였어요. 그날 밤 명숙은 예진의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예진아, 지훈이도 너처럼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엄마가 너무 미워했나 봐. 지훈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진짜 원망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던 거였습니다. 화자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불행하게 만든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지훈의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명숙은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훈의 회사 동료가 가져다 준 유품 상자를 뒤지던 중 예진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지훈이 예진의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 명숙은 일기장을 펼쳐봤어요. 예진의 솔직한 마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엄마한테 너무 순종적이어서 나를 지켜주지 못해. 예진의 글씨였어요. 오늘도 시어머니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는데 지훈이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 나중에 혼자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때는 왜 말 한마디 못하는 걸까? 명숙은 딸의 속마음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예진도 남편을 미워하기보다는 안타까워했던 거였습니다. 지훈이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해. 엄마가 너무 강해서 아들도 눈치를 보며 살고 있어. 예진은 남편의 처지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더 힘들어. 친정 연락도 못하게 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게 해. 이 집에서는 나만 외톨이야. 딸의 외로움이 글씨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어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또 친정 욕을 했어. 엄마가 나를 버릇없이 키웠다고, 가난한 집 딸이라고. 너무 화가 나지만 참았어. 지훈이가 중간에서 힘들어할까봐. 예진은 끝까지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틀린 걸까? 아님 그냥 이 집에 사랑이 없던 걸까? 지훈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나를 지켜주지 않아. 휴대폰에서 봤던 메모와 같은 내용이었지만 일기에는 더 자세한 감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예진의 결심이 적혀 있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엄마한테 도움을 청해야겠어.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명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예진이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딸의 마지막 신호를 놓쳤던 거였습니다. 지훈의 책상 서랍에서는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어요. 예진에게 보내려다가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예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나약해서 엄마 말에 맞서지 못했어. 너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 엄마가 너한테 심하게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 지훈도 나름대로 괴로워하며 살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괴로움을 예진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예진아, 우리 같이 이 집을 나가자. 엄마가 뭐라고 해도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예진이 죽기 며칠 전에 쓴 편지였어요. 지훈도 결국 어머니와 맞설 결심을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예진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거든요. 왜 진작 이런 마음을 말하지 않았을까? 명숙은 지훈이 안타까웠어요. 지훈의 휴대폰에서는 예진에게 보낸 문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예진이 죽은 후에 보낸 것들이었어요. 예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너 없는 세상이 너무 외로워. 엄마도 너 때문에 많이 아프셨어. 이제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어. 지훈은 3년 동안 죽은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며 속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가장 마지막 문자는 지훈이 사고 나기 바로 전날 밤에 보낸 것이었어요. 예진아, 이제 너한테 가고 싶어. 엄마도 돌아가셨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았어. 너무 외로워. 지훈도 삶을 포기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후 완전히 혼자가 된 상황에서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명숙은 지훈의 마지막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의 동료들이 들려준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어요. 지훈 씨가 어머님 돌아가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진 씨 얘기를 자주 하시면서 자책하셨죠.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혼나는 게 무서워서 말도 못했다고, 이제야 자유로워졌다고 하시면서도 너무 늦었다고 후회하셨어요. 지우는 어머니가 죽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던 거였습니다. 예진 씨 무덤에 가면 몇 시간씩 앉아 계시곤 했어요. 혼자서 울면서 사과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또 다른 동료의 증언이었어요. 어머님한테 제대로 맞서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예진 씨를 혼자 힘들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계속 그러셨어요. 지우는 예진의 죽음 후 3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던 거였습니다. 명숙은 이제야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화자가 모든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강압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으로 며느리를 괴롭히고 아들마저 억압했던 거였어요. 예진은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죽었고, 지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죽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화자 혼자서 두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셈이었어요. 예진아, 지우나, 너희 둘 다 불쌍했구나. 명숙은 두 사람의 영정을 나란히 놓고 말했어요. 지훈에 대한 미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훈도 피해자였던 거였어요. 나약하고 우유부단했지만 나름대로 예진을 사랑했던 거였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압박에 눌려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날 밤 명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화자한테 화를 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 복수할 대상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여전했어요. 딸과 사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편안히 죽었다는 사실이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혼자 죽었으니까 벌은 받은 거겠지. 스스로를 위로해봤지만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어요. 지훈의 장례식은 예진의 장례식과 똑같은 장례식장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빈소였어요. 명숙은 그 공간에 다시 서니 3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예진의 장례식 때 화자가 했던 그 차가운 말들, 딸을 모독했던 그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졌어요.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은 웃었고 나는 울었지. 명숙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훈을 이해하게 됐다고 해도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진의 일기에서 마지막 쪽지를 다시 읽어보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엄마, 지훈이는 불쌍한 사람이야. 자라면서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도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야. 엄마는 나 대신 미워하지 마요. 예진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딸이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명숙은 놀랐습니다. 조문객이 별로 없었어요. 예진의 장례식 때는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훈의 장례식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최후는 이렇게 쓸쓸한 거구나. 명숙은 지훈이 안쓰러웠어요.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잃고 혼자 살다가 이렇게 외롭게 떠나는 거였으니까요. 빈소에 들어서니 지훈의 영정이 예진의 영정이 있던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3년 전과 똑같은 배치였습니다. 명숙은 그 앞에 서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지훈아, 이제 예진이한테 갈 수 있게 됐구나. 미움보다는 동정이 앞섰습니다. 지훈도 화자의 피해자였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는데 옆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낯익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화자였어요. 명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자가 죽었다고 들었는데 살아 있었던 거였어요.
게다가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자는 흰 한복을 입고 지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손을 모은 채 중얼거리는 기도 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어. 명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그렇게 강압적이고 독선적이던 화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다니. 너와 예진이를 다 죽게 만든 게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숙이 빈소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주변이 고요해졌어요. 몇 안 되는 조문객들이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화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볼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미안했어요. 화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도 3년 전과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먼저였어요. 예진 씨는 그저 며느리였고 화자의 말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가 돼요. 딸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명숙은 화자의 변화에 놀랐어요. 그렇게 독선적이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제가 예진 씨를 너무 힘들게 했죠. 친정 연락도 못하게 하고 눈치 보게 만들고. 화자가 계속 말했어요. 지훈이도 그런 저 때문에 예진 씨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고요. 결국 제가 두 사람을 다 죽게 만든 거예요. 명숙은 말을 잃었어요. 화자가 이렇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심장마비로 쓰러졌었어요. 3개월 동안 의식불명이었죠. 깨어나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화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꿈을 꿨어요. 예진 씨가 나타나서 묻더라고요. 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냐고. 꿈에서 예진 씨가 울고 있었어요. 친정엄마 보고 싶다고, 왜 연락도 못하게 하냐고. 화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어린 며느리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였어요. 명숙은 화자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지훈이도 꿈에 나타났어요. 왜 자기를 그렇게 약하게 키웠냐고, 왜 아내 하나 지켜주지 못하게 만들었냐고. 화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제가 너무 강압적으로 키워서 지훈이는 반대 의견을 말할 용기도 없었던 거예요. 예진 씨가 괴로워해도 저한테 한마디 못하고 그냥 지켜만 봤죠. 의식을 되찾고 나서 지훈이 방을 정리하다가 편지들을 봤어요. 예진 씨한테 사과하는 편지들이 수백 통이나 있더라고요. 화자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지훈이도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제 눈치를 보느라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얼마나 자책했는지. 명숙은 화자의 참회에 놀랐어요. 예진 씨 일기도 봤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친정엄마 그리워하면서도 제 눈치 보느라 연락도 못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화자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가 괴물이었어요. 어린 며느리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제 고집만 부렸어요. 명숙은 화자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며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명숙은 한참을 화자를 바라봤어요. 3년 전 그 교만하고 독선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의 화자는 완전히 무너진 채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이미 두 사람 다 죽었는데. 명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화자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사과는 해야겠어요. 너무 늦었지만. 명숙은 천천히 걸어가 화자 앞에 섰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향 하나를 더 피웠습니다. 지훈을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화자의 참회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화자가 고개를 들어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서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명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 명숙은 예진의 납골당에 들렀습니다. 3년 동안 주기적으로 찾아오던 이곳이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예진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예진아, 엄마가 왔어. 딸의 미소 띤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늘 화자를 만나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훈이도 너한테 갔구나. 이제 너 혼자 있지 않아도 되겠네. 명숙은 작은 접시에 지훈의 영정 사진을 꺼내 예진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훈도 딸과 같은 피해자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너희 둘 다 불쌍했어. 그 사람 때문에 젊은 나이에 고생만 하다가 갔지. 명숙은 딸과 대화하듯 혼잣말을 계속했어요. 엄마는 아직도 내가 보고 싶고 너 없는 세상이 너무 조용하지만 너한테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어. 3년 동안 매일 흘렸던 눈물을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화자 할머니를 만났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 명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예진에게 들려줬어요.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미웠던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 그 사람도 나름대로 벌을 받은 것 같아. 화자의 초췌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며느리를 잃은 시어머니의 슬픔과 다르지 않았어요. 며칠 후 명숙은 집 정리를 하다가 예진의 어릴 적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돌사진부터 초등학교 졸업사진까지 하나하나 보면서 딸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때는 정말 행복했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예진이 아직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었어요. 가족 셋이 함께 놀러 갔던 바닷가, 예진이 처음 걸음마를 뗐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찍은 사진들. 예진이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 엄마 심부름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명숙은 사진 속 예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착한 아이가 시집가서 그렇게 힘들어했다니.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예진도 지훈도 심지어 화자도 모두 불행했던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 화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명숙 씨인가요?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명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화자는 여전히 초췌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3년 전에 그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예진 씨와 지훈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화자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걸 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명숙이 예진에게 보낸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예진이 시집가기 전에 받은 것들이었죠. 예진 씨가 이 편지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침실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명숙은 편지들을 받아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글씨로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예진아, 시집가서도 엄마 생각 잊지 말아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친정해와.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예진이 이 편지들을 보며
얼마나 위로받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예진 씨 일기도 여기 있어요. 화자가 또 다른 봉투를 건넸어요. 제가 볼 권리는 없지만 명숙 씨는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명숙은 망설였어요. 이미 일부는 봤지만 전체를 다 보는 건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괜찮을까요? 예진 씨도 어머니가 보길 원할 거예요. 일기를 펼쳐보니 예진의 진솔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결혼 초기의 설렘부터 점점 커져가는 절망감까지. 엄마 보고 싶어. 하지만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전화도 못하겠어. 지훈이는 착하지만 너무 약해. 엄마한테 맞서지 못해. 이 집에서는 나만 외톨이야. 친정 생각만 하는 며느리라고 구박받아.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명숙에게 쓴 편지가 있었어요. 보내지 못한 편지였죠.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말 잘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엄마가 걱정할까봐 힘든 내색 안 했는데 정말 많이 힘들어. 엄마 품이 그리워. 다시 태어나면 엄마 곁에서 평생 살고 싶어. 명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화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봤지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명숙이 말을 시작했지만 화자가 먼저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저도 딸을 키워봤으니 이제 알겠어요. 딸을 시집 보낸 어머니 마음이 어떤 건지. 화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도 시집 가서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명숙은 화자의 변화에 놀랐어요. 이제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 거였죠. 누구를 용서했다기보다는 그냥 놓아준 것 같아요. 명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워하는 것도 지쳤고 분노하는 것도 지쳤어요. 예진이도 이제 평안할 테니까. 화자가 고개를 들어 명숙을 바라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날 오후 명숙은 예진의 납골당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검은 옷이 아닌 은은한 분홍빛 저고리를 입고 갔습니다. 예진이 좋아했던 색깔이었어요. 예진아, 엄마가 화자 할머니랑 이야기했어. 그분도 많이 후회하고 계시더라.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평온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너를 보내줄게. 지훈이랑 함께 행복하게 지내. 명숙은 예진과 지훈의 사진을 나란히 정리하며 말했어요. 엄마는 여기서 건강하게 살면서 너희를 기억할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이제는 정말 딸을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움과 분노 대신 사랑과 그리움으로 기억하면서 말이에요.